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무기 다 사겠다. 2. 한국 155mm 자주포 미사일처럼 쏜다. 3. 난림공사 세계 최강 중국의 최악 부실공사로 3.3조 에콰도르.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산 무기가 한 나라의 운명을 크게 바꿔놓은 사실이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산 무기들은 범죄 소탕에 큰 기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는 주변국의 위협에 맞서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한국산 무기의 성능과 신뢰성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최신형 전투기를 대거 구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과 관련된 이야기는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외신들에 의해 널리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국제적인 의상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산 무기의 성공적인 수출과 국내에서의 우수한 성능으로 인해 한국은 무기 산업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보와 국제적인 입지를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한국의 무기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무기 산업의 발전과 기술력 강화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더욱 높은 평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산 무기의 성공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바로 콜롬비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과 콜롬비아는 군사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콜롬비아 해군 사령관이 한국을 찾았으며 2011년에는 한국 해군 참모총장이 콜롬비아를 처음으로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초계함 퇴역 소식을 알고 있었던 콜롬비아는 2012년 퇴역 초계함의 무상향도를 요청해온 바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들은 한국산 해성미사일을 구매해 갔습니다. 독일제 함정 4척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비공개로 주문해왔던 것입니다. 해성미사일은 LIG 넥스원이 개발한 함대함 순항미사일로 국산 미사일로는 최초의 수출이었습니다. 이는 1996년 이후 8년에 걸쳐 개발됐으며 발사 후 만각방식 유도기법을 사용해 정확하게 타겟을 명중시킬 수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해성의 제작 단가는 기당 2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해성에 대한 엄청난 위력은 2019년 콜롬비아의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해군 창설 196주년 기념일에 해성을 발사해 목표 함선을 일격에 침몰시켰던 것입니다. 외신들도 해성의 능력에 감탄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해당 미사일로 바다에서의 적의 침투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6월 25일 전쟁에 참전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멕시코인들이 미군에 입대해 한국을 도와준 사실이 있지만 콜롬비아는 국가의 이름을 걸고 군함과 병력을 파견했던 나라입니다. 6월 25일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세 척의 호위함이 순차적으로 도착했고 육군 한 개 대대를 포함한 병력 5,300명은 낯설고 먼 대한민국에서 생사를 건 싸움을 했습니다. 그들은 금성지구 전투, 김화고지 전투, 동해 보급품 수송선단 호위 등으로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213명이 전사했고 448명은 부상을 입는 피해를 입으면서도 한국을 지켰던 것입니다. 콜롬비아의 참전이 없었다면 전쟁은 더욱 어려워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 한국과 콜롬비아는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1962년 수교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는 가난했고 군사력을 추가로 키우기에는 역부족인 상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콜롬비아의 1인당 GDP는 세계 74위로 5,300달러 정도인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 범죄단체까지 극성을 부려왔습니다. 그들은 밀수선들을 퇴치하고 주변국과의 갈등을 막기 위해 무기 도입이 시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들은 한국산 초계함을 요청해왔고 한국은 과거 참전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으며 기쁘게 화답했습니다. 퇴역 초계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능했던 일입니다. 한국 해군은 1980년대 초부터 6차 사업에 걸쳐 초계함 28척을 건조해왔습니다. 1차 사업으로 탄생한 통해급 4척과 이후 포항급 24척을 건조해 활용한 비 있습니다. 이는 2009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역 또는 퇴역하며 우호국에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낡은 중고함을 준 것이 아니었는데 9개월 동안 디젤엔진 분해 정비, 선체 보강, 한포 설치 등 오버홀, 총분해 수리, 수준의 정비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콜롬비아 해군 70여 명도 한국에 도착해 함정 운용 및 정비 교육을 받아갔습니다.
그렇게 한국 안양함은 나리뉴함으로 명명돼 2014년 콜롬비아로 출발했던 상황입니다. 나리뉴는 자국의 독립운동가이자 혁명가로 부통령을 지낸 인물의 이름을 딴 명칭입니다. 안양함을 인계받은 콜롬비아 함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나리뉴함의 선체 번호는 안양함의 선체 번호 755에서 7대 55로 정해졌고, 콜롬비아 해군은 천운이라며 의미를 부여해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함선에 태극 문양의 마크까지 새겨 넣으며 교감을 과시해왔습니다. 얼핏 보면 한국 해군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태극 문양에 쓰인 빨강, 파랑, 노란색은 콜롬비아 국기에 사용되는 색입니다. 2014년 안양함이 콜롬비아에 도착하자 당시 산토스 대통령은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직접 올라타 내부를 둘러본 뒤 최첨단 기술로 재정비를 해준 한국의 깊은 사의를 표명했고, 20년간 태평양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그는 내전 종식의 공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물이 됐죠. 콜롬비아는 한국이 준 초계함을 마약 등의 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고속정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범죄 조직을 잡는데 초계함까지 동원되느냐는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콜롬비아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콜롬비아 범죄단체는 마약을 운반하기 위해 잠수함까지 건조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2016년 잠수정 한 척이 한국 초계함 등의 활약으로 격침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2020년에 또 다른 퇴역함정 익산함도 제공했습니다. 6월 25일 전쟁에 참전했던 함정명을 따 토노함으로 명명됐고, 이 또한 카리브해 전담 부대에 합류해 마약 소탕 작전에 투입된 상태입니다. 익산함은 대함 미사일과 대잠 폭뢰, 어뢰 발사관 등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전시에는 군사적 용도로 활용될 수 있지만 대잠 능력을 갖추고 있어 범죄단체의 활동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항급 초계함은 1998년 여수 앞바다에서 펼쳐진 북한 잠수정 격침 작전에서도 능력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광명함과 남원함이 고속으로 도주하는 북한 잠수정을 끝까지 추격해 명중시켰던 것입니다. 한국 무기에 감탄한 콜롬비아는 최근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차세대 훈련기로 한국 TA-50과 FA-50 기종을 채택한 것입니다. 콜롬비아 현지 매체들은 한국산 전투기 구입을 대서특필하며 한국이 초계함 2척을 기증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했기에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하반기 콜롬비아 대표단이 방한한 지 수개월 만에 이뤄진 성과입니다. 이는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까지 긴급 타진하며 놀라움을 드러냈습니다. 콜롬비아 공군은 총 6억 달러 규모로 20대 이상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제 드래곤플라이 쌍발기가 작년 6월 퇴역하면서 대체기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콜롬비아 공군은 주력 전투기였던 이스라엘제 크피르 또한 노후화돼 한국 전투기가 이에 대한 공백도 일정 부분 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훈련기가 공대공, 공대지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피르 전투기는 2023년 퇴역 예정이지만 후임 모델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과 경쟁하는 기종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의 고등 훈련기 M346였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콜롬비아의 신뢰를 넘어서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콜롬비아가 한국 무기를 찾는 것은 범죄단체 소탕도 있지만 베네수엘라와의 관계 악화 때문도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중남미 유일 파트너 국가이자 미국의 우방국이고,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군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러시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를 지지하고 있고, 러시아는 현 대통령인 마두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는 상당한 국경을 맞대고 있어 잦은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은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와 더욱 밀착해왔습니다. 러시아 항공기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매하고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서 말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1월 서방과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 쿠바나 베네수엘라에 군사 인프라를 배치하겠다고 위협한 것도 이런 관계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와 러시아 측은 올 2월 마두로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석유 공급 협정을 맺기도 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3월 콜롬비아 두케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비나토 동맹국 지위를 부여했고 국방, 무역,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지구 서반부 전체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는 언급을 하면서 말입니다. 최근 미국과 콜롬비아는 카리브해에서 합동 해상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중남미 국가와 협력하는 것을 콜롬비아를 통해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는 2010년 이후 단교 상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주민들은 극심한 경제난과 정치사회 혼란을 피해 이민을 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540만 명이 고국을 등졌으며 그중 200만 명 가까이가 콜롬비아로 몰려들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인구가 3천만 명 정도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시민들이 탈출을 한 것입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난민을 수용해 이들에게 따뜻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촉즉발의 상황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두 나라의 군사력이 대등해 언제라도 상황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에 따르면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의 군사력 순위는 각각 44위와 45위입니다. 콜롬비아는 17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어 44대를 보유한 베네수엘라에 비해 공군력에서 열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육군 능력에서는 탱크 등이 전무해 수백 대를 보유한 베네수엘라에 뒤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콜롬비아의 한 해 국방 예산이 81억 달러이고 베네수엘라는 19억 달러 정도라 향후 격차는 크게 좁혀질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국방 기술과 제조 능력의 한계로 군사 장비 대다수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한국산 무기를 지속적으로 도입해 나라를 지키려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콜롬비아는 경제 발전에 있어서도 한국처럼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사는 한국과의 혈맹이 경제 발전으로 승화돼 남미의 한국이 되고 싶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콜롬비아는 2011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고 2016년 자유무역협정 FTA이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두케 대통령은 작년에 한국을 찾아 수교 60주년을 함께 축하했으며 서울시는 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며 화답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첨단 포병의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레이더 포병 시대에 완전히 돌입할 준비를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우리 군은 4단급 포병대까지 대포병 레이더를 배치하기 위해 4단급 대포병 레이더 위 개발과 배치를 선언했는데요. 대포병 레이더는 적의 포격을 추적해 포병의 위치를 특정하는 장비로 대포병 레이더를 잘 갖춘 군대와 레이더가 없는 군대의 싸움은 눈뜬 장님과 저격수의 전투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그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역시 미제 TPQ 레이더와 스웨덴제 아서 K 레이더를 운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몇몇 사건으로 제대로 된 이해도 없이 부랴부랴 소량만 들이다 보니 운용은커녕 유지 보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성능 부족으로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방산비리 논란까지 일어날 정도였는데요. 이처럼 문제가 계속 지적되자 우리 군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국산 레이더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우리 군은 이를 바탕으로 한 차세대 대포병 레이더를 개발했는데요. 그 결과물이 지난 6월 10일 아미타이거 여단 출범식에서 천경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TPQ-74K 천경 대포병 레이더입니다. 천경은 우리 육군의 군단급 제대에 배치되어 각 전선에서 적의 기습적인 도발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들 양산된 수가 적다 보니 대응력이 떨어지고 모든 전장을 책임질 수 없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새롭게 4단급 대포병 레이더의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이는 천경의 공백을 메우고 남아가 전군의 배치 중민, 풍익과 비격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4단급 대포병 레이더가 대한민국의 모든 사단에 배치되면 대한민국 포병은 이전까지와 비교도 만들 정도로 정확하고 빠르게 적포병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적의 대포가 우리의 몇 배가 되더라도 대등한 전투를 펼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 대한민국보다 많은 포를 가진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155mm 이상의 중 자주포 전력을 기준으로 할 경우 대한민국을 이길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포병 레이더만 잘 갖춰지면 대한민국이 세계 최감의 포병 전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그리 간단하게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잘 말려지지 않은 숨은 비화가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4단급 대포병 레이더의 개발과 그 뒤에 감춰진 여러 이야기들에 대해 말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방산비리 논란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논란의 배경은 휴전 후 처음으로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규모 포격을 가한 면평도 포격전이었는데요. 포격전 과정에서 우리 군의 대포병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철저한 조사가 이뤄졌는데요. 그런데 그 조사 결과가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연평도에 배치된 TPQ-37 이 노후화가 심해 고장이 잦은 데다가 기본 성능부터가 하루에 6시간 이상 작동시킬 수 없는 고물이었던 것인데요. 심지어 그 과정에서 해당 체계가 무려 20년 동안
거의 개량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소식에 많은 군 전문가들이 군의 무능을 성토했습니다. 현대 포병 전략의 핵심 장비인 대포병 레이더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군의 만일함이 일어나게 하면 만들 피해를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대포병 레이더가 어떤 무기이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 미 상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4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지원만이 가결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50조 원이 넘는 거금인데요. 이 정부는 이 지원만이 가결되자마자 18문의 M777 155mm 곡사포와 견인 차량의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들어간 물자 중에 일반인들은 예상할 수 없던 물자가 들어갔습니다. 바로 3대의 TPQ-36 대포병 레이더가 그 주민공이었는데요. 미군의 유능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게 당장 공급해야 할 핵심 무기 중 하나가 아무런 공격력도 없는 레이더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세계 최강 포병 전력을 갖고 있는 미군이 이런 결정을 한 배경에는 먼저 포병 전술을 알아야 합니다. 현대 포병전의 핵심은 쏘고 도망치기입니다. 바로 슛 앰퍼샌드 SCOT인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자리에 있으면 죽기 때문인데요. 현대전에서는 대포병 레이더, 고고도 정찰기, 초음속 전투기에 정찰포드를 탑재한 전술 정찰기 등 각종 감시 정찰 체계가 발달함에 따라 수십 km 밖의 포병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포병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초 사격 위치에 보유한 탄약을 최대한 빨리 쏜 후 다음 사격진지로 이동하거나 소상기지로 대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포병 전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신의 대포나 미사일보다 비싼 고성능 레이더나 전자광학장포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포병 레이더는 가난한 나라는 쉽게 살 수도 유지할 수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한 규모의 포병에 비해 대포병 작전에 쓸 장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나섰는데요. 돈바스 내전이 한창이던 지난 2016년 TPQ-36 레이더 2대를 제공했으며 이번 전쟁 중에도 여러 차례의 TPQ-36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 덕에 우크라이나 군은 M777 견인곡 사포, 세자르 자주포, 크라프 자주포, 하이마스 등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대포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제대로 명중하기 어려운 최대 사거리에서도 대포병 레이더가 제공한 정확한 제원 덕에 신속하고 정확한 사격 후 이탈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지 4개월이 넘었음에도 압도적인 화력을 가진 러시아 포병을 우크라이나 포병으로 버티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포병 레이더 덕분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대포병 레이더는 현대 포병이라면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핵심 장비입니다. 당면이 우리 군 역시 대포병 레이더를 보유 중인데요. 우리 군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TPQ-36은 물론 앞서 면평도 사태에서 논란이 됐던 TPQ-37과 2009년 도입한 스웨덴제 아서-K 대포병 레이더를 운용 중입니다. 1994년 우리 군은 포병으로 서울을 쓸어버리겠다는 북한의 서울 불바다 선언 이후 압도적인 적 포병을 빠르게 제거하기 위해 미제 TPQ-36 11대와 TPQ-37 5대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사실 우리 군은 대포병 레이더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쉽게 고장이 나는 데다 비싼 대포병 레이더를 도입하느니 잘 훈련된 관측반을 운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싼 대포병 레이더는 적의 위치만 대충 파악할 수 있는 기본형 만9색 맞추기로 도입하고 기존 시스템을 유지했는데요. 관측반은 전투 중 최전방으로 이동해 적의 재원을 후방의 아군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소규모 편제인데요. 잘 훈련된 관측장교가 지휘하는 관측반은 전황에 따라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기에 지금도 포병에서는 이 관측반을 운명합니다. 하지만 한반도 특성상 관측반은 최전방의 고지들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모든 임무가 많이 고됩니다. 그래서 주로 신참소이나 이 일을 잘 못하는 중위들이 관측 임무를 맡는데요. 당면한 말이지만 이래서야 관측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관측을 아무리 잘한들 TPQ-37이 감지할 수 있는 최대 탐지거리인 50km 밖의 적을 탐지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 우리 군의 엘리트 포병 장교들은 대포병 레이더를 도입하기 위해 신규 도입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06년 스웨덴제 아서-K 대포병 레이더가 우리 군에 정식 채용됐습니다. 과거부터 있던 TPQ-36, TPQ-37보다 훨씬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더 먼 거리를 탐지할 수 있고
분당 10개의 표적을 동시 추적할 수 있는 TPQ-37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100개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거리가 짧거나 탄도가 직사에 가까운 해안포 등의 위협을 탐지할 수 있어서 TPQ-37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보란듯이 서부전선 포격전에서 제5 보병사단에 배치된 아서-K가 내 발이 표적을 탐지하는 등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밀성을 높인다고 너무 작은 레이더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서-K 역시 하루 가동 시간이 6시간밖에 되지 않았으며 PESA 레이더를 사용했기 때문에 전방위를 동시에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머나먼 스웨덴제 외산 무기이다 보니 유지 보수와 개량 역시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랑하던 탐지거리도 허세였습니다. 산지가 많은 한반도 작전 환경에서는 40km 정도밖에 탐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청난 숫자의 포병 전력을 보유한 국군이 사용하기에는 그 수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도입 당시부터 지적됐던 사항이었습니다. 차라리 미국에서 전파방해 대응책 ECCM/과 자동 측지 장치 등을 넣어 개량한 TPQ-37을 사거나 미제 첨단 대포병 레이더 TPQ-53을 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TPQ-53은 질화 갈륨, 간, 소자를 사용한 S밴드 AESA 레이더를 사용해 60km 밖 표적을 정확히 탐지할 수 있었고 기존에 사용하던 TPQ 시리즈와 유사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비싼 돈을 주고 애매한 마석 K를 샀다며 방산비리가 아니냐는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달랐습니다. 군이 아석 K를 도입한 배경에는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감춰진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외산의 문제점을 절감한 우리 군이 국산 대포병 레이더를 개발하기 위해 미국산보다는 조금 성능은 떨어지지만 기술 이전을 내건 스웨덴 사브사에 아서-K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브사의 대포병 레이더를 구입한 건데 이런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일부 언론은 한국군의 방산비리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기사를 보도한 것인데요. 이런 군의 노력 덕에 2011년부터 국산 대포병 레이더의 개발이 시작됐고 2017년 4월 말 체계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그 결과물이 지금 아미 타이거 시범여단에 배치된 TPQ-74K 천경입니다. 천경은 TPQ-53처럼 간소자를 사용한 C밴드 AESA 레이더를 사용해 최대 70km의 적을 탐지할 수 있으며 평시에는 8시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한 개까지 작동시키면 최대 18시간 가동이 가능한데요. 이 천경이 배치됨에 따라 북한의 포병 전력을 감시해야 하는 우리 군의 역량이 비약적으로 향상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AESA 레이더를 이용해 360도 전방위를 동시에 탐지할 수 있어 동부전선처럼 복잡한 산막지대에서 벌어지는 난전에서도 유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레이더를 비롯한 핵심 장비를 모두 포함해 국산화율이 무려 95%에 달합니다. 이렇게 되면 야전에서 손쉽게 정비하고 빠르게 부속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경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부족한 수량 문제인데요. 천경의 생산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필요한 대포병 레이더가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군은 보병여단과 기계화 여단에 105mm 차륜형 자주포 풍익과 120mm 자주 박격포 비격을 도입 중입니다. 이에 따라 4단급 이하 제대에서도 대화력전 수행에 필요한 대포병 레이더의 수요가 폭증 중인데요. 그런데 고가의 고성능 무기인 천경만으로 이를 다 감당하기에는 무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군은 4단급 대포병 레이더의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천경의 크기를 줄여 단가를 낮추고 모든 사단에 대포병 레이더를 배치할 계획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이 계획대로 4단급 대포병 레이더가 배치되면 우리 군은 모든 야전부대가 대포병 레이더를 이용해 적의 포병을 향해 신속하고 정확한 반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야말로 첨단 레이더 포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부에서 주장하던 대로 외산 무기의 성능이 좋다고 국산 개발을 포기했다면 이런 막강한 전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군을 건설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산무기의 국산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20일 현지 시간 월스트리트 저널 WSJ 은 중국 국영기업 중국 수전 이 건설했던 에콰도르 코카코도 수력발전소 코카코도 싱클레어가 10년도 지나지 않아 이미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기업에서 건설한 에콰도르의 최대 수력발전소가 완공 후 10년도 안 돼 붕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1년 전 구조물 등 여러 부분을 조사했을 때만 해도 대미 벽과 터빈에 물을 주입하는 8개의 분배기 및 철제 터빈에서 7,600여 개의 균열이 확인됐었는데 불과 1년 만에 1만 7천 개의 균열로 확대되면서 거대한 대미 붕괴 우려가 제기된 것입니다. 수년 전부터 제기된 붕괴 위기에 대해 에콰도르 정부는 1년 전 독일 회사를 지정해 1년 동안 발전소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의뢰했습니다. 독일 조사단의 검증 결과는 충재적인 부실 공사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원천적인 함량 미달인 부실 자재를 사용해 시공하고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은 것이 속속 발견됐습니다. 균열은 2mm부터 38cm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로 나타났는데 특히 38cm 크기의 균열들은 보는 조사관들을 경악하게 할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미 붕괴의 전 단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조사관들의 지적입니다. 에콰도르 정부는 조사에 대한 보고서에서 콘크리트는 강도가 함량 미달이었고 중국산 철강의 품질은 최하급품이 사용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페르난도 산토스 에콰도르 전 에너지부 장관은 디아로고 다이얼로고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중국 건설사의 충체적인 부패 사슬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중국을 강도 높게 비난할 정도였습니다. 에콰도르 건국 이후 최대 건설 프로젝트였던 코카코도 수력발전소는 에콰도르가 27억 달러 3조 3천억 원의 건설비 중 85%를 중국 개발은행 시노이드로에서 이을 6.9%에 빌려 중국 업체에서 건설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가량 수백 명의 중국인 노동자가 동원돼 공사가 진행됐는데 초기부터 문제점이 감리사로부터 지적되곤 했지만 중국 건설업체 측은 공사 중인 상암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문제라며 일축하고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완공된 초기부터 허술하게 공사된 부분이 잇따라 발견되며 부실공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곤 했습니다. 수도 키토에 있는 산프란시스코 대학의 공학자 파브리시오 에페스는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는 상암이라며 댐이 당장 내일 무너질지 혹은 몇 개월 후에 무너질지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에콰도르 정부는 이 같은 하자가 모두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했지만 중국 측은 부실공사와 함량 미달 자재 사용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은 균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수리 작업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하면서 현재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WSJ은 에콰도르 외에도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중국 기업이 건설한 닐룸젤룸 수력발전소에서 지난해 에콰도르와 마찬가지로 터빈에 물을 공급하는 터널에 심각한 많은 균열을 발견하면서 가동을 중단시켰습니다. 발전소가 완공된 지 4년 만에 중단되면서 파키스탄 정부는 매달 4,400만 달러, 약 544억 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면서 가뜩이나 국가 부도를 염려하고 있는 상암에서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기업이 지난 2019년 나일강에 건설한 우간다 수력발전소에서도 수천 개의 균열과 500개 이상의 결함이 발견돼 운영이 중단됐고 또 다른 수력발전소는 건설 중 균열을 비롯해 불량 케이블 설치 등이 발견되면서 완공 시기가 3년이나 연기됐습니다. 물론 중국은 해외뿐만 아니라 자국 내에서도 불법 건축이나 부실공사로 악명이 높습니다. 중국에서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조립식 건물이 늘어나면서 콘크리트와 철근 대신 양철통이나 스티로폼 등으로 빌딩벽을 채우는 부실 공사 현장들이 속속 적발되고 상상을 초월한 건물 붕괴 사고가 잇따르면서 중국인들조차 불안해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국에서는 부실하게 지은 건물이 두부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두부공정이라고 부르는데 최근 이 같은 붕괴 사고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몇 가지만 간추려 봤습니다. 지난해 5월 29일 중국 후난성 창사주 상복합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해 많은 창사의학원, 의대, 학생들을 포함해 최소 62명이 사망했습니다. 중국 매체와 창사시 발표, 현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무너진 건물은 건축 당시만 해도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섞인 주상복합시설로 상인과 세입자가 살고 있는 6층이었지만 2018년 8층으로 증축된 것이 사고 원인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건물의 숫자만큼 공사 속도도 빠르기로 유명합니다. 건축물의 중량은 기초 지반의 변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의로 계속해서 짓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경화 등 일정 시간이 필요하지만
최근 중국에서는 공사 기간의 단축을 위해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는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중국의 한 건설사가 57층짜리 건물을 19일 만에 완공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63빌딩 정도의 건물을 3주 만에 지은 셈인데 건설사는 콘크리트 건조 과정이 필요 없는 조립식 공법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했다며 규모 구이 강진도 견딜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건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는 실제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건설업체가 안전하다고 해도 주민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중국의 초고층 75층 세그 플라자가 설계상에 허용된 일정치보다 좌우로 크게 흔들리면서 수천 명의 주민들이 대피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1999년 9월에 준공된 이 건물은 건축 당시 2.7일마다 한 층씩 올라가는 엄청난 속도로 공사가 진행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던 건물인데 건물이 흔들린 이유는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외벽이 과자처럼 바스러지거나 현관문을 골판지로 만드는 등 부실공사 현장이 속속 드러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중국식 건설 관행의 우려의 목소리는 보통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 휘몰아친 강풍에 중국 헤이퉁장성 하얼빈시에 무려 3,000세대의 아파트 지붕이 종이장처럼 날아가는 사건이 발생했고 주변의 일반 주택 700여 채 토기와장이 날아가거나 아예 무너져 내리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2019년 9월 상하이의 한 17층 규모의 아파트가 통째로 쓰러지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준 이 사고는 강풍에 의해 쓰러졌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는 지하 주차장 공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지난 2015년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 쭈니시에서는 9층짜리 아파트의 절반이 쪼개져 무너져 내렸고 같은 해 9월 중국 헤이퉁장성 하얼빈시에서는 멀쩡한 아파트의 2층에서 6층까지 순식간에 한쪽 부분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으며 2016년에는 층과 층 사이가 콘크리트가 아닌 조립식 패널로 만들어진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2021년 중국 푸젠성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한 격리 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10층의 호텔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2020년 8월 중국 산시, 산서, 성림편, 린분, 시의 한 대형 식당의 붕괴로 수십 명이 사망했고 2019년에는 우시 시강로의 고가도로가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8년 스완 대지진 당시에도 무너진 학교 3천여 개가 철근 없이 공사한 걸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건물의 잔해에서 콘크리트와 철근 대신 식용유통과 양철통들이 대거 발견됐는데 건물 기둥의 중심에는 스티로폼이 들어있었고 주변 철근도 매우 가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2014년 중국의 퍼마, 펜과 시에서는 5층 아파트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항저우 토목 및 건설인 연합의 부비서관 첸슈웨이, 첸수바이는 평화시 붕괴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비극의 시작일 뿐이라 경고했습니다. 슈웨이는 중국의 부동산 호암기 1980터부터 90년대에 건설된 대부분의 주택 건물들이 기준 이하의 품질로 부실 시공되었다며 위험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전망했고 실제 그의 예견은 적중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붕괴 사고는 매년 수백 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중국의 부실공사처럼 건물이 붕괴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우리나라 역시 부실공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부실공사는 후진국형인데 선진국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수십 년 동안 부실공사는 관행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건물 부실공사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토론토에 살면서 아파트 완공 후 부실공사로 소동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수십 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자 부분에 의한 일부 수리나 보완이 입주 초기에 있다는 말은 있지만 곰팡이가 피거나 물이 새고 규격 외의 자재 사용이나 균열, 기울어지는 등의 문제 등은 듣지도 못했습니다.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몇 개월 내에 부실공사를 근절시킬 수 있는데 왜 그런지 부실공사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감리 제대로 하고 부실 시공이 확인되면 강력한 벌금 부과하고 철저하게 책임지고 재공사, 보완하게 하면 근절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